자, 21대 총선 결과 정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K스택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인터뷰도 했고요. 지금부터는 비례정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득표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한국당 득표율이 34%, 더불어시민당 득표율이 33.3%, 정의당이 9.6%, 국민의당이 6.8%, 열린민주당 5.4%, 그리고 민생당 2.7%가 나왔습니다.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봉쇄조항이라고 그러죠. 3%에 이제 미치지 못해서 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아마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그 비례정당 득표율에 담겨 있는 국민적 어떤 그 민심이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 개혁을 했을 때 네. 그 법안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거대 정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을 뭐 창당하거나 참여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지에서 좀 다양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뭐 가로막은 부분들이 물리적으로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유권자들의 뭐 저희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분화할 수 있는 게 유권자들 정서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랬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소수 정당들이 물론 이제 이게 비례 위성 정당의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네. 꼭 그것만이냐고 볼 때는 스스로 뭔가 유권자들한테 좀 호소하고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정체성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해 왔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뭐 사석이 되는 표들을 버리고 그 거대 정당, 위성 정당으로 다시 쏠려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일단 그 조금 전에 이제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부터 좀 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열린민주당의 이런 어떤 결과지에 대해서 손혜원 최고위원은 이른바 몰빵론 이거의 결과를 이제 자체 진단을 했는데요. 두 분도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용 센터장님. 한 2단계 정도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진짜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강경 지지층, 또 문재인 대통령을 강경 지지하는 열렬 지지층들이 이제 호의를 보냈던 것이고 반응을 했던 것인데 이제 유권자들이 사실은 이 열성 지지층들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상당히 이제 활동력이 강하고 정보 습득력이 굉장히 빠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내부에서 그 지지층 간의 논쟁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어쨌든 여당의 위성 정당이 비례 정당으로 가야지 이게 힘이 실린다. 열린민주당으로 갈 경우에 사실은 갈등이 예고된다. 이런 네. 것들이 사실은 먹히게 되면서 1차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꺾인 부분 아까 전화 통화에서 얘기하신 것이 같고 2차로는 뭐 막판에 이 막말 방송 이 부분이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줬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권자들이 판단을 다르게 하거나 행동을 옮길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무 이제 근거가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을 바꾸려고 한다면 상당히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근거들이 있게 되니까 다시 더불어시민당으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수월하고 빠르게 일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온라인에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층이라는 특성상 그래서 이제 아까 반은 맞는 것 같고 영향을 저는 이후에 막말 방송이 줬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참 절묘한 게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확보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자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시민 어떤 그 대표 목소리로 남겨놓고 우리는 11번부터 딱 7석 우리 몸은 딱 7석이 되는데 딱 정확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네. 물론 보니까 이게 기획을 한 건 아니겠지만 네. 결과는 정말 절묘하게 좀 나왔다 이런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정의당의 성적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의석수 배분이랑 상관없이 이제 약 10% 조금 못 미치는 득표율을 받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의석수 배분 구조는 뭐 연동형 비례제라는 이제 뭐 선거제도의 영향이라고 보더라도 예. 과거의 선거를 돌아보면 정의당은 똑같이 이제 그 뭐 큰 진보 정당, 민주계 정당이 있는 상황에서도 10% 이상 득표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결국 그 부분을 극복을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연동형 비례제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결국 이제 정의당이 어떤 이제 독자적인 진보 노선 내지는 민주당과의 뭐 아주 강력한 연대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었고요. 예. 또 실질적으로 그 뭐 비례대표 선출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그 이런 부분들이 이벤트는 굉장히 강력하게 했지만
이 정의당의 어떤 색채와 노선, 정책들을 설명해내는 데는 좀 역부족이면서 정의당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존재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예. 실제 득표율이 그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이제 조국 전 장관 국면에서 이제 차별화된 모습들을 이제 보이지 못했다.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지지층 중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 시각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 지지율에 어쨌든 전반적인 타격을 주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 선거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여당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협조를 하게 되면서 네. 당의 독자성 자체를 사실은 흔들리게 된 측면이 있겠고요. 사실 큰 틀의 이유들도 있어요. 뭐냐면 요즘에 많은 정당들이 대개 정책들이 많이 진보화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과거처럼 차별화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그다음에 심상정 대표 이게 이제 스피커가 두 명이 있을 때는 그만큼 정의당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을 하기가 수월했는데 지금은 스피커가 사실 반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사실 목소리 자체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줄어든 부분도 영향을 주었겠죠. 제가 한번 대놓고 한번 이걸 여쭤볼게요. 자, 이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반기고 그러니까 좋은 선거 결과는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심상정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뭐 정의당을 다시 추스를 넣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예. 정의당이 그동안 해온 부분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정의당은 오히려 이게 집합체로서의 힘을 키워갈 때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뭐냐면 어떤 구성원들이 스타에 의존하지 않고. 근데 언제부턴가 이게 이제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네. 걸출한 두 진보 진영의 이제 그 인물들이 예. 마치 1인 정당처럼 이렇게 당을 끌고 가는 모습. 이번에 선거전 전체에서 봤을 때도 예. 그 많은 비례 후보들을 이제 배출해서 선거전에 세웠지만 아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당 운영 체제에 대한 어떤 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지면 더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준비하고 몇 명의 스타 플레이에 의존하던 모습 그것이 네. 당장의 효과는 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계속 온 것이긴 한데 예. 어떤 조직세를 강화하고 신진들을 양성하고 새로운 인물들 발굴하는 이것을 지금 하지 않게 되면 사실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네. 좀 변화의 고민이 아마 심상정 대표 본인 지역구에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당 스스로 이제 진보 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고 진보 정당이라고 한다면 혁신의 어떤 그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이제 당 혁신을 이제 과연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정의당스러움을 다시 어떤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국민의당 얘기도 좀 잠깐 할까요? 안철수 대표의 입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이 그 성적표만 놓고 보면 뭐 약간 이제 한 신라 희망 신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은 독자적인 성과를 실제 거두지 못한 것이잖아요. 이번에 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요인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하면 보수 진영이 이번에 상당히 어쨌든 참패를 하게 되면서 또는 보수의 차기 대권 주자들도 타격을 상당히 입게 되면서 네. 안철수 대표에게는 기회가 일정 부분 생긴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과거에는 뭐 중도를 지향했지만 지금도 중도를 지향하지만 색채는 사실 많이 보수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의 재편 과정에서 또는 보수의 차기 주자를 선택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안철수 대표에게는 그쪽 보수 진영에서 다소가 이제 기회를 볼 가능성이 생긴 부분도 있다. 네. 라고 극복해야 되는 큰 숙제가 있죠. 결국 이번 총선도 안철수 대표는 나홀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게 총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물론 이제 400km가 넘는 거리를 종주 마라톤 했습니다만 예. 이런 부분들이 결기를 보여주는 어떤 선거 운동으로서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정당 내지는 이제 정당을 끌고 가는 어떤 대표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하는 건지 전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 결국 네. 이게 뭐 보수 전체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게 어떤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걸 극복해내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렇게 아우르는 정치가 과연 가능한 거냐 여기에 대한 답을 안철수 대표가 내놓지 못한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지금 두 분이 공이 지금 진단하시는 부분은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그러니까 생존 루트는 미래통합당 쪽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것이 유일하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정리라면? 그렇죠. 공간이 거기 외에는 사실 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의 보수 쪽으로 더 가야 된다. 이번에 사실은 한 7% 가량의 득표를 한 것도 네. 보수층에서의 이른바 합리적 보수층의 이탈의 수혜가 반사 예. 효과가 저는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얻을 수 공개적으로 아, 정책 그렇게 노선에서 보세요? 예. 정책 노선에서도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들에 대한 이제 그 반대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면서 선거전을 네네. 치렀기 때문에 네. 뭐 이분이 이제 어떤 중도 내지는 진보 진영과의 어떤 연합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통합당이 더 이상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안 된다는 아마 학습은 이번에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지향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이제 주목도 이것들은 당내에서 높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희망도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좀 하나만 좀 뽑아서 좀 그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그 선거 앞두고 이제 그 권역별 판세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장 궁금했고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이라고 봐서 가장 먼저 했던 곳이 바로 부산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산 지역에서의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각 당의 선거 그러니까 성적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후 어떤 대선 지형에서 어떤 정치 지형이 그려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산 지역을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명이 당선이 되는 걸로 지금 나왔어요. 최인호, 전재수, 박재호. 네. 이 3명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걸로 나왔는데 4년 전 선거 때는 이제 부산 지역에서 5명의 당선자가 나왔는데 3명으로 줄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호남의 어떤 이제 그 약간의 지역 정서가 좀 다시 부활하면서 결집된 흐름들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예. 뭐 이 약 의석수가 이제 뭐 몇 개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가지고 다시 이게 뭐 민주당의 어떤 동진 정책이라고도 하고 이게 뭐 지역색을 좀 벗어나는 선거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네. 오히려 패했지만 굉장히 선전한 후보들도 많이 있었고 네. 특히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영남과 호남의 이제 이게 색깔이 완전히 바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분들 갖고 지역 구도가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을 하는데 네, 오늘 언론이 다 그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보수 정당의 책임이 상당히 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이 싹쓸이 됐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라는 정서를 만들어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호남에서 지금 이번에 통합당은 지역구 전체의 후보를 절반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후보를 안 내놓고 거기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찍어주고 싶어도 후보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예. 민주당은 영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고 네. 실제 득표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네, 지역구 네. 의석에 약간의 줄어든 거 가지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먼저 지역주의로 회귀했다 또는 이제 양당 체제로 복귀했다라고 하는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분석 다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양당 체제로 복귀한 것은 그런 이제 위성 정당을 만든 그 제도 허점을 노린 것에 허점이 있었던 것에 대한 결과인 것이지 유권자들이 양당을 좋아해서 글로 갔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 부산 지역의 결과를 놓고 보고 5석에서 3석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역주의로 회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과 유권자들의 데이터를 보지 않은 것이에요. 보면 네. 패배한 후보들이 대부분 이제 40% 이상을 훨씬 훌쩍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난번과 차이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어쨌든 이 뭐 PK 지역의 다양성은 잔존하고 있다, 남아 있다, 보여준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 분석이 아닐까 싶긴 오히려 합니다.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다양성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하면서 보여준 선거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그런데 하시는 후보들의 거군요. 득표율까지 고민을 한다면요. 알겠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30초 남았는데 두 분께 딱 한 번씩의 발언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선거 결과 말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 선거 기간 내내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압박과 서름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엉터리 아니냐는 얘기 계속 있었는데 아무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압박과 서름에서 좀 해방이 되신 건가요? 네, 여론조사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민심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거든요. 네. 그것을 정치적 공세로 지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 유용한 자원, 도구를 사실 우리가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국민 민심을 쉽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도한 이제 정치적 공세의 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이제 공공성을 지닌 이 여론조사 결과 네. 여론조사에게 맞지 않는 것이고 예. 사실 우리가 여러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기회로 다소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웃으셨네 그래도. 네. 네, 이상일 소장님은. 사실 이게 여론조사 논쟁은 정치권이 만들어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본인들은 여론조사로 후보를 뽑으면서 네. 나한테 불리한 자가당착이죠, 사실은. 불리한 조사만 나오면은 뭐가 잘못됐다, 왜곡이다, 조작이다 이런 이제 논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여론조사는 정말로 하나의 참고 지표로 보면서 그걸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도구가 돼야 되지. 그렇죠. 그 자체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짚어야 되는 대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좀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좀 정밀하게 이야기하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두 분의 소회만 잠깐 들어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1대 총선 특집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을 해봤는데요. K스택 컨설팅의 이상일 소장,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